눈밭에 버려진 벙어리 며느리. 그날 밤 죽었어야 할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천하의 부잣집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말 못하는 것이 무슨 며느리냐. 저것을 가시밭에 끌어다 버려라. 다신 이 집 문턱을 못 넘게 해. 한겨울 새벽 19 며느리가 눈 덮인 가시밭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지요. 눈 속에 파묻혀 숨이 끊어져 가던 바로 그 순간 한 사내가 그녀를 등에 둘러업었습니다. 그날부터 그토록 떵떵거리던 이 큰 기와집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고을에 황진사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기와집은 산자락을 다 덮을 듯 컸고 곳간은 한 해 내내 비는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이래 허리부터 굽혔지요. 그런데 마을 노인들은 가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본디 황진사 되기 처음부터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해인가 갑자기 전답이 불어나고 곳간이 차고 위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가 그 까닭을 물으면 황진사는 그저 껄껄 웃을 뿐이었지요. 다 하늘이 내린 복이지 복 받을 짓을 했으니 받는 게 아니겠나. 그러나 그 복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정작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황진사의 위세는 곳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흉년이 들면 빚을 진 마을 사람들이 그 집 문간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기한을 못 맞춘 농사꾼 하나가 찾아와 사정을 했습니다. 진사 어른,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어린 것들이 굶고 있습니다. 황진사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지요. 빌린 것은 갚는 게 도리지 못 갚겠거든 논밭을 내놓게 그게 셈이라는 거야. 사내는 결국 손바닥만 한 논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무서워했지요. 그러나 무서워하는 것과 마음으로 따르는 것은 다른 법입니다. 겉으로는 허리를 굽혀도 속으로는 이를 가는 이가 적지 않았지요. 다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지요. 그 큰 집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다름 아닌 며느리였으니까요.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벙어리라고만 했지요. 빛바랜 잿빛 무명치 많은 사철 끝자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으니 변명도 없고 변명이 없으니 매는 늘 그녀 차지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랬지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이자마자 안동댁의 날선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우둔한 것아, 국이 다 식었잖느냐 눈은 두었다. 어디다 쓰려고.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식은 국그릇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썩 물러가서 마당이나 쓸어라. 말 못하는 며느리를 들인 게 두고두고 집안 흉이야. 어디 손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나. 황진사는 곰방대를 툭툭 털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가 길어온 물로 세수하고 며느리가 지은 밥을 마다하는 법은 없었지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일하던 부엌대기들이 저희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저 새아기가 시집올 적에 쌀 몇 섬에 팔려왔다지 뭐야. 쉿, 마님 들으셔. 그래도 가엾지. 서방까지 일찍 잃고 말을 못하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 서름을 어찌 다 사기누. 며느리는 그 말을 다 들으면서도 그저 아궁이 앞에 쪼그려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본디 병약한 사람이었지요.
시집 온 지 2해 만에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떴습니다. 과부가 된 그날부터 시댁의 눈초리는 한층 더 매서워졌지요. 그러나 며느리가 처음부터 미움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약했던 남편만은 그래도 그녀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지요. 자리에 누워 지내던 그가 어느 밤 가만히 손을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말 못하는 그대를 이런 집에 두고 가게 되어서. 며느리는 대답 대신 식어가는 그의 손을 2손으로 꼭 감쌌지요.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안동댁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며느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은 게야. 며느리는 그 말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았지요. 그러나 역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며느리의 고생은 더했습니다. 새벽 우물가에 나가면 두레박줄이 손바닥에 쩍쩍 들러붙었지요.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손등이 터져 핏물이 비쳤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식구들이 쓸 물을 한 동이 한 동이 부엌까지 저 날랐습니다. 지나가던 늙은 행랑어멈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지요. 새아기, 그 손 좀 보게. 이 추위에 맨손으로 어쩌누. 헝겊이라도 둘러야지. 며느리는 고맙다는 듯 살풋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마당을 지나던 안동댁이 그 광경을 보고는 눈을 부라렸지요. 어디서 쓸데없는 정을 붙여 저것은 부려먹으라고 드린 것이지. 떠받들라고 드린 게 아니야. 행랑어멈은 입을 다물고 종종걸음으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두레박을 잡았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단 한마디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도 한때는 품어주던 따뜻한 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6살 어느 겨울, 온 세상이 불타던 밤. 그 밤 이후로 그녀의 기억은 까맣게 비어 있었지요. 목소리도 그날 함께 잃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떠돌다 흉년의 헐값으로 이 집에 흘러들었을 뿐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웬 어깨에 남은 붉은 화상 자국만이 그날 밤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국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녀는 알 길이 없었지요. 이따금 그 자국이 욱신거리는 밤이면 까닭 모를 서름이 북받쳐 오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그 집에는 바우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온 지 4년 남짓 된 사내였지요. 말수가 적고 일은 누구보다 야무졌습니다. 물지개를 쳐도 군말이 없고 장작을 패도 끝장을 봤지요. 황진사는 그런 바우를 부리기 좋다며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가 유독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어딘가 남달랐지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면 바우는 며느리 몫에 무거운 물지개를 슬며시 대신 져다 놓곤 했습니다. 새벽이면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미리 쌓아 두기도 했지요. 며느리가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면 바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갈 길 가시오 본 사람 없소. 며느리는 그 무뚝뚝한 사내의 속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바우는 이따금 행랑채 처마 밑에 서서 그 높다란 기와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젖은 용마루가 거만하게 번들거렸지요.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가만히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때 묻은 작은 물건이었지요. 어둠 속이라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다시 깊숙이 갈무리했지요.
어르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바우가 누구를 향해 그 말을 했는지 그날 밤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지요. 사소한 트집의 안동댁이 며느리의 등을 모질게 떠밀었고 며느리는 마당 한복판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진흙이 뺨에 묻었지요. 그래도 그녀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을 뿐이었지요. 장작을 패던 바우가 도끼를 든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손마디에 불끈 힘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도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입은 막아도 눈에 담긴 것까지 막지는 못하는 법이지. 며느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치맛자락에 흙을 털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을 뿐이지요. 바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본디 그의 것이 아니었지요. 오래전 그를 자식처럼 거두어 글과 셈을 가르쳐 주던 어느 어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고도 입을 다물던 어린 그에게 그 어른은 늘 글이 일렀지요. 그 어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우가 이 집 문간에 머슴으로 들어선 까닭도 바로 그 어른과 깊이 닿아 있었지요. 이 집에서 당신만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구려. 바우는 끝내 말을 맺지 못하고 도끼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어둑한 마당에 둔탁하게 울렸지요.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뚝뚝한 머슴이 어찌하여 자기를 그런 눈으로 보는지, 어깨에 새겨진 화상 자국이 무엇을 증언하는지, 그리고 이 집의 높다란 기와 아래 어떤 묵은 죄가 숨죽이고 있는지도요. 그저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눈은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지요. 그러나 이 조용한 며느리에 비어있던 기억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하던 날, 이 큰 집의 평온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황진사 댁의 안방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방 안에서 오가는 말은 한겨울 바람보다 차가울 때가 많았지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안동댁이 화롯불을 끌어당기며 입을 열었지요. 영감, 저 벙어리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셈이오. 아들도 없는 마당에 과부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글쎄, 부려먹기야 저만한 일꾼이 없으니. 일꾼이라면 돈 주고 부리면 그만이지요. 내 말은 저것이 이 집에 있는 게 영 거추장스럽다는 거외다. 황진사는 곰방대를 빨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동댁의 말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실은 황진사가 요즘 큰 꿈을 하나 꾸고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고을의 세도대감 댁과 사돈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도대감 댁에서 우리 둘째를 마음에 두고 있다 하니 혼담이 잘만 되면 이 집은 또 한 번 크게 일어설 게야. 바로 그 말이오 한데 그런 경사에 청승맞은 과부 며느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 보시오. 사돈댁이 무어라 하겠소. 안동댁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어디 먼 데로 재가를 보내든지 그도 아니면 조용히 치워버리든지 봄이 오기 전에 매듭을 지읍시다. 황진사는 대답 대신 연기만 길게 내뿜었지요. 말리지 않는 것은 곧 그러자는 뜻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말을 다 들은 이가 있었지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마침 야참을 드리러 마루를 지나던 참이었거든요. 그녀는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지요. 다만 두 손이 가늘게 떨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만
그 밤의 말을 엿들은 것이 아니었지요. 어둠이 깔린 마당 한쪽, 장작더미 뒤에 바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패던 장작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도대감이라. 바우의 입가에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4년 내내 잊은 적 없는 이름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며칠 뒤 정말로 도대감이 황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었지요. 호박으로 만든 가끈이 햇빛에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황진사는 버선발로 마당까지 내려가 그를 맞았지요. 대감,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이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허허, 황진사 그새 집이 더 으리으리해졌구먼. 곳간 인심이 좋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닿았네. 다 대감께서 뒤를 봐주신 덕이지요. 대감 그늘이 아니었으면 소인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을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담 속에는 묘하게 서늘한 구석이 있었지요. 도대감이 슬쩍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데 황진사, 이번 혼사가 성사되면 자네 집안은 한 번 더 크게 일어서겠지. 그 모든 게 누구 덕인지는 잊지 않았으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감 소인의 오늘이 다 대감 손바닥 아닌 것으려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손을 거두는 날엔 이 집도 하루아침이라는 것만 명심하게. 며느리는 마침 그 방에 차를 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노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까닭 모를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깨에 화상 자국이 까닭 없이 욱신거렸지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도대감이 흘깃 보았지요. 저 아이는 누구인가 어디서 본 듯도 하고. 황진사가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보셨겠습니까? 떠돌이 거지를 거둬 며느리 삼은 것인데 말도 못하는 벙어리 올시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벙어리라 그거 참 다행인 일이로군. 도대감은 의미 모를 말을 흘리며 수염을 쓸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방을 물러나왔지요. 가슴이 까닭 없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끝내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마당의 바우가 지켜보고 있었지요. 차를 나르고 나오는 며느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그리고 도대감이 그녀를 훑어보던 눈길을. 바우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어르신을 그 지경으로 만든 두 놈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 놈은 재물을 가로채고 한 놈은 뒤를 봐주고 13년을 그래왔지요.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허나 이제 곧 그 셈을 치를 때가 옵니다. 조금만 더. 바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13년을 벼려온 칼날이 들어 있었지요. 한편 며느리는 그런 큰 죄의 한복판에 자기가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여전히 묵묵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작은 따뜻함은 있었지요. 추운 날이면 그녀는 제 몫의 누룽지를 몰래 품고 나가 동구 밖 다리 밑에서 떠는 거지 아이에게 쥐어주곤 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아이의 언손을 제 손으로 감싸 녹여주었지요. 아이는 그런 그녀를 아주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고마워요. 며느리는 빙긋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지요. 그 웃음만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에 남의 추위를 먼저 보는 마음. 그것이 이 말 없는 며느리의 본바탕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씨가
이 집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동댁의 결심은 날로 굳어갔으니까요. 도대감 댁과의 혼담이 무르익을수록 안동댁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를 불러 세워놓고 모진 말을 쏟아냈지요. 잘 들어라. 이 집에 내 자리는 이제 없다. 곧 좋은 날이 오면 너 같은 것이 눈에 띄어선 안 돼.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동댁의 눈빛이 섬뜩했지요. 알아듣겠느냐? 내 발로 나가 줄 마음이 없거든. 내 손으로라도 치울 테니 그리 알아라.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지였지요. 나가라 한들 어디로 갈 것이며 매달린들 누가 거두어 줄 것입니까? 그날 밤 그녀는 어깨에 화상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황진사에게는 죽은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하나 더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황가라 했습니다. 한데 이 둘째가 영사람이 못 되었지요. 아비의 재물만 믿고 거들먹거리며 손에 흙 한 번 묻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마당을 가로지르다 물지개를 진 며느리와 좁은 길에서 마주쳤지요. 둘째는 대뜸 인상을 썼습니다. 비키지 못해 거치적거리기는. 며느리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둘째는 코웃음을 치고는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지요. 물동이가 기우뚱하며 물이 쏟아졌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도대감 댁 규수와 혼인하여 가문을 키운다는 것이었지요. 황진사 부부의 꿈은 오로지 그 혼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목에 선 과부 며느리가 눈에 까실 수밖에요. 바오는 4년 동안 이 집의 구석구석을 말없이 눈에 담아왔습니다. 어느 곳간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어느 전답이 본디 누구의 것이었는지, 황진사가 누구에게 약점을 잡혀 있는지를요. 그가 알아낸 것은 분명했지요. 이 큰 집의 부귀는 모두 13년 전 어느 가문을 짓밟고 그 위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빼앗은 땅, 가로챈 재물, 돈으로 틀어막은 입들. 겉은 번지르르 해도 그 밑동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지요. 썩은 기둥은 굳이 도끼질할 것도 없지 못 하나만 뽑으면 제풀에 주저앉는 법이니 바오는 그 못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황진사가 기댄 단 하나의 버팀목, 바로 도대감이라는 뒷배였지요. 그 줄만 끊으면 이 집은 스스로 무너질 터였습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바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대감이 돌아가기 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은밀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혼사는 봄에 치르세 한데 황진사 그 전에 집안을 깨끗이 해두게 사돈들 집에 흠이 있어선 곤란하니 염려 놓으십시오. 거치적거리는 것은 그 전에 말끔히 정리해 두겠습니다. 흠과 정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두 사람만은 똑똑히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곧 말 못하는 과부 며느리를 이 집에서 영영 지워 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 목숨 하나가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에 가벼이 오갔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온 집을 삼키고 누군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을 내달리는 꿈이었지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주 희미한 노랫가락 하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불러주던 것인지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가락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도록 그립고 또 시렸습니다. 잠에서 깨면 어김없이 어깨에 화상이 욱신거렸고 베갯니 든 축축이 젖어 있었지요. 그녀는 그 꿈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랫가락만은 몸 어딘가 깊은 곳에 새겨진 듯 좀 채 지워지지 않았지요. 마치 언젠가 다시 들으면 닫혀있던 무언가가 활짝 열리기라도 할 것처럼요. 며느리를 눈밖에 낸 그 모진 결심은 머지않아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첫 단추가 되었지요. 봄이 오기 전 황진사 댁에는 한겨울보다 시린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한 자나 자랐고 우물물도 두껍게 얼어붙었지요. 안동댁은 바로 그 추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동댁은 며느리에게 부쩍 더 모질게 굴었지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마치 마지막 단물까지 짜내려는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밤 안동댁은 늙은 하인 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 아무도 깨기 전에 저 벙어리를 뒷산 가시밭으로 끌고 가거라. 거기 두고 오면 그만이야. 이 추위에 하룻밤이면 제 풀의 일이 끝날 테니. 하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마님, 그래도 사람을. 사람. 말도 못하는 것이 무슨 사람이냐 시키는 대로 해.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내 식구까지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하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집의 메인 종의 처지로는 거역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렸지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인지 누구인지 모를 그 노랫가락을 떠올렸습니다. 그 가락이 그날따라 더 또렷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실 그 전날 저녁 며느리는 까닭 모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동댁의 눈빛이 여느 때와 사뭇 달랐거든요. 무언가를 끝내려는 자의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그녀는 품에 누룽지 한 줌을 챙겨 동구 밖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거지 아이가 늘 떨고 있던 그 자리였지요. 아이는 그날도 그녀를 반겼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는 아이에게 누룽지를 쥐어주고 제가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라도 건네는 사람처럼 한참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아이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래요? 내일 또 올 거죠? 며느리는 대답 대신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에는 그녀 자신도 모를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무언가 끝나 가고 있다는 예감. 그것을 말로 옮길 수 없는 것이 그날따라 더 사무쳤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새아기, 잠깐 나오게. 마님이 찾으셔.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갔습니다. 늙은 하인의 손에 이끌려 마당을 지나고 대문을 나서고 어두운 산길을 올랐지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흠뻑 젖었고 발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뒷산 깊은 곳, 가시덤불이 우거진 빛 아래 이르자 하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새아기,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홀로 남겨졌지요.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눈은 소리 없이 내려 쌓였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자락과 살갗을 파고들었지요.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을요. 이 추위 속에 홀로 죽으라고 내던져졌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녀는 울부짖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달라 외칠 수도 없었지요.
그저 눈 속에 주저앉아 점점 흐려지는 정신을 붙들 뿐이었습니다. 손끝부터 천천히 굳어갔지요. 졸음인지 주둠인지 모를 무거운 잠이 눈꺼풀을 짓눌렀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노랫가락이 다시 들려왔지요. 따뜻한 품, 자기를 안고 불길을 헤쳐나가던 누군가의 등. 며느리는 그것이 죽음 직전에 보는 환영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편안했지요. 한 줄기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하고요. 사실 바오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며느리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본 까닭이었지요. 며칠 전 안동댁이 그 하인을 조용히 불러들이던 일이 퍼뜩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바오는 직감했지요. 오늘 밤이구나. 그는 곧장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눈보라의 발자국이 자꾸만 지워졌지요. 컴컴한 산속을 헤매는 동안 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헤맨 끝에 저만치 가시덤불 아래 검은 형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 순간 바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눈을 떠 보시오. 어서. 한 발만 늦었어도 그녀를 영영 잃을 뻔했지요. 며느리는 이미 눈 속에 파묻혀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바오는 제 겉옷을 벗어 그녀를 둘둘 감쌌습니다. 그래도 몸이 얼음장 같았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며느리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제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것이었지요. 안 돼요. 당신마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소. 죽지 마시오. 제발. 바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그 사내의 눈가가 그날은 붉게 젖어 있었지요. 그는 며느리를 등에 둘러엎고 가파른 눈길을 미끄러지듯 내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제 얼굴을 핥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집까지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해칠 테니까요. 바오는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진 산기슭에 버려진 헛간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본디 그가 남몰래 손봐 두었던 곳이었지요. 헛간에 불을 지피고 바오는 밤새 며느리를 보살폈습니다. 언 손발을 제 손으로 비벼 녹이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떠 넣었지요. 식은 몸이 다시 데워지도록 제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견디시오. 조금만. 바오는 헛간 구석에 쌓아둔 마른 풀을 깔아 자리를 만들고 며느리를 그 위에 조심스레 뉘었습니다. 화롯불을 바투 끌어다 놓고 제 옷을 벗어 한 겹 더 덮어 주었지요. 그러고는 그녀의 차디찬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쉬지 않고 비볐습니다. 며느리는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어렴풋이 그 온기를 느꼈지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이토록 애쓰는 일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시집 온 3년, 아니 기억조차 없는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보살핌이었지요. 바오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잦아들 때마다 가슴을 졸였고 다시 고르게 돌아오면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기를 수십 번, 동이 틀 무렵에야 그녀의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잿빛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굳었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한 사내의 얼굴이 들어왔지요. 바로 그 무뚝뚝한 머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구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러나 물을 수도 고맙다 말할 수도 없었지요.
다만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물에 담긴 말을 바오는 알아들었지요. 됐소, 살았으면 됐소.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바오는 흘러내린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짐하듯 나직이 말했지요. 잘 들으시오. 이제 당신은 죽은 사람이오. 그 집에선 그리 알 거요. 그러니 당신은 이 헛간에서 몸을 추스를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하오. 며느리는 그 말의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느꼈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자기를 살리려 목숨 걸고 산을 오른 이가 있다는 것을요. 바오의 마음도 그날로 달라졌습니다. 4년을 오직 복수만 벼르며 살아온 그였지요. 한데 이 말 없는 여인을 품에 안아 살려낸 그 순간부터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헛간 문틈으로 밝아 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황진사 댁의 거만한 기와지붕이 눈에 덮인 채 번들거렸지요. 한편 그 집에서는 안동댁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벙어리 며느리가 간밤에 제 발로 도망을 쳤다네.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 식솔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진실을 입에 올리지 못했지요. 황진사 또한 모른 척 곰방대만 빨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진 사람이 되었지요. 한편 동구 밖 다리 밑에서는 거지 아이가 하루 내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아주머니가 끝내 오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황진사 댁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다 지나가는 식솔에게 물었지요. 저, 아주머니는 어디 갔어요? 식솔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새아기는 멀리 떠났단다. 다시는 안 온다는구나. 아이는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를 꼭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어린 것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장 따뜻했던 사람을 가장 모질게 지워버리는 듯 했지요. 헛간에서의 며칠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모진 추위에 상한 몸을 좀 채 추스르지 못했지요. 바오는 낮이면 여느 때처럼 황진사 댁에서 머슴 일을 하고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헛간을 찾았습니다. 미음을 끓여 한 술씩 떠먹이고 가시에 긁힌 상처에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었지요. 손발이 얼었던 자리에는 따뜻한 천을 갈아 대주었습니다. 무뚝뚝하던 사내의 손길이 그토록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지요. 며느리는 그 보살핌이 낯설고도 송구했습니다. 받아본 적 없는 정이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제 처지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눈빛으로만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를 싸맨 천을 갈아주던 바오의 손이 우뚝 멈춰 섰지요. 그녀의 왼 어깨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불에 댄 그 흉터를 본 순간 바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흉터는 설마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오래전 불타던 그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자식처럼 거두어 주신 그 어른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던 딸이었지요. 그 아이의 왼 어깨에도 바로 이 자리에 화상이 있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그날 불 속에서. 바오는 머리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짐작이라 스스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한번 솟아오른 의심은 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요. 어딘가 옛 어른의 모습이 어린 듯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라면
이 무슨 기막힌 운명이란 말이오. 이튿날 바오는 그녀에게 처지를 또렷이 일렀습니다. 그 집에선 당신이 제 발로 도망쳤다. 알고 있소. 만약 들키는 날이면 당신도 나도 살아남지 못하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눈에는 짙은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좁은 헛간에 숨어 살 수 있단 말인가? 발각되면 또 어찌 되는가? 말로 묻지 못하는 그 물음을 바오는 그녀의 떨리는 표정에서 고스란히 읽어냈지요. 겁이 날 거요. 나라도. 그럴 테니 허나 조금만 견뎌 주시오 머지않아. 저 집안이 제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것이오. 며느리는 흠칫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낱 머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바오는 잠시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나는 본디. 이 집 머슴이 아니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13년 전, 이 고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문당한 가문이 하나 있었소. 그 댁 어른은 그 불길의 부인과 어린 딸을 잃고 풍비박산난 가문을 뒤로 한 채 외딴 곳에 숨어 떠드셨지. 그러다 갈 곳 없던 어린 나를 거두어 자식처럼 글과 셈을 가르쳐 주셨소 한데 그 어른마저 잃은 가족을 가슴에 묻은 채 몇 해 전 쓸쓸히 눈을 감으셨지. 그 가문을 그 지경으로 짓밟은 자가 바로 이 집 황가와 그 뒤를 봐준 도가오시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바오는 품속에서 손때 묻은 작은 물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른이 손수 그를 가르치며 써주신 빛바랜 글씨 한 장이었지요. 그가 밤마다 행랑채 처마 밑에서 홀로 들여다보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그 어른이 내게 남기신 단 하나의 유품이오. 며느리는 그 빛바랜 글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빚을 갚으러 이 집에 들어왔소. 4년을 종노릇을 하며 묵묵히 때를 기다렸지 한데. 바오는 며느리를 가만히 응시했지요. 한데 이제는 그 일보다 당신을 살리는 일이 먼저가 되어버렸구려. 며느리의 눈에 또 한 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13년, 아니 평생을 외톨이로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며 바오는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비록 말은 못해도 머릿속에 담아둔 것만은 놀랍도록 또렷하다는 사실을요. 어느 밤 며느리는 바닥에 재를 손가락으로 끌어모아 무언가를 그려 보였습니다. 곳간의 위치, 사람들이 앉던 자리, 그리고 안동댁과 도대감이 마주 앉았던 그 방의 모양이었지요. 바오는 그 그림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당신 그 방에서 오간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요?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제 귀를 가리키고 다시 제 가슴을 짚었지요. 들은 것은 모두 이 안에 담아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오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그동안 저 집 사람들은 며느리가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 앞에서 거리낌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흉계도 자랑도 묵은 죄까지도요. 말 못하는 벙어리니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말이지요. 저들은 당신을 듣지도 못하는 기둥쯤으로 여겼겠지. 한데 당신은 그 모든 걸 두 눈과 두 귀에 고스란히 새겨두고 있었구려. 바오의 가슴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며느리야말로 저 집안의 죄를 송두리째 담고 있는 산 증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날엔 그녀의 목숨이 더없이 위태로울 터였습니다. 바오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지요. 걱정 마시오.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테니. 그런데 그 무렵 황진사 댁에서는 수상한 낌새를 챈 이가 있었지요. 다름 아닌 안동댁이었습니다. 바오가 밤마다 어딘가를 들락거린다는 것을 눈치 빠른 그녀가 모를 리 없었지요.
요즘 저 바오란 놈, 밤이면 대체 어딜 그리 쏘다니는 게냐. 하인 하나가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마님. 산기슭 쪽으로 내려가는 걸 본 듯도 합니다만. 산기슬. 수상한 놈이로구나. 단단히 일러둬라. 밤에 함부로 나다니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 꼴을 보이면 내쫓아 버릴 테니. 안동댁의 의심은 아직 막연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물은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지요. 바우도 그 낌새를 느꼈습니다. 더는 마냥 숨어서 때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아슬아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안동댁의 당부를 들은 하인 하나가 밤중에 바우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바우는 등 뒤의 발소리를 진작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헛간으로 곧장 가는 대신 짐짓 딴청을 부리며 엉뚱한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약초라도 캐러 가는 양 한참을 일부러 헤매듯 걸었습니다. 미행하던 하인은 끝내 지쳐 투덜거렸지요. 이 밤중에 약초는 무슨 괜한 헛걸음만 했군. 하인이 돌아가고 나서야 바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까스로 헛간을 들키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따돌림이 언제까지 통할 리 없었습니다. 그물이 좁혀오기 전에 더 빨리 움직여야 했지요. 그 밤 바우는 헛간 문틈으로 어둠에 잠긴 황진사 댁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냥 웅크려 기다리기만 해서는 며느리도 자기도 언젠가 발각되고 말 터였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4년 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소.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이겠소. 그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집이 기댄 단 하나의 버팀목이 있소. 도대감이라는 뒷배지. 나는 그 줄을 끊을 것이오. 버팀목이 무너지면 저 거만한 집은 제 무게에 못 이겨 스스로 주저앉게 되어 있소. 며느리는 두려움 반, 놀라움 반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은 그녀 또한 더는 숨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없어도 두 눈만은 또렷이 살아 있었지요. 바우는 그 눈빛을 보고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소. 살아있는 한 끝난 게 아니오. 당신과 나 함께 갑시다. 그날 밤 바우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곧 13년 묵은 거대한 죄악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지요. 한 사람은 빼앗긴 자애한을 품고 또 한 사람은 잃어버린 제 이름조차 모르는 채로요. 이튿날부터 바우는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이는 지난 겨울 황진사에게 논을 빼앗긴 그 농사꾼이었지요. 그때 빼앗긴 논 말입니다. 정말 그대로 단념하실 작정입니까? 농사꾼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념하지 않으면 어쩌겠나. 황진사 뒤엔 도대감이 떡 버티고 있어. 누가 감히 그 집에 맞서겠는가. 만약에 말입니다. 그 도대감이 더는 황진사의 뒤를 봐주지 않게 된다면요? 농사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바우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황진사에게 당한 이가 그 농사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자들의 응어리는 깊고도 넓었지요. 다만 도대감이라는 뒷배가 무서워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빗장만 풀린다면 켜켜이 쌓인 원망은 한꺼번에 터져 나올 터였지요. 밤이 이슥하여 바우가 위험한 걸음을 나설 때면 며느리는 헛간 문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말 못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가만히 모아 마음속으로 비는 일뿐이었지요. 어느새 그녀에게도 목숨처럼 지키고 싶은 사람이 하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의 몸은 차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어나 앉기도 힘겨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헛간 안을 천천히 거닐 만큼 회복되었지요. 모두가 바우의 정성덕이었습니다. 바우는 낮에 머슴 일을 마치면 밤마다 어김없이 헛간을 찾았지요. 어느 날은 장에서 따뜻한 떡을 사와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고, 어느 날은 해진 저고리를 제 손으로 꿰매 주었습니다. 바늘땀이 빗뚤배뚤했지요. 며느리는 그 서툰 바느질을 보고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허, 지금 웃는 거요? 사내 바느질이 그리도 우습소? 며느리는 얼른 입을 가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두 눈만은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바우도 따라 피식 웃었지요. 그 좁고 어두운 헛간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두 사람은 신통이 도통했지요. 며느리가 손짓을 하면 바우가 알아들었고, 바우가 눈짓을 하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깊은 대화가 그 둘 사이에 오갔지요. 평생 외톨이로 살아온 며느리에게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며칠 뒤 바우는 헛간 바닥에 잔가지로 글자 하나를 써 보였습니다. 이건 물수 자요. 또 이건 불화자고.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획을 가만히 따라 그었지요. 평생 글이라곤 배워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바우는 본디 그 어른께 글과 셈을 배운 몸이라 며느리에게 한자 한자 짚어주었지요. 입으로 말 못하면 어떻소 손으로 말하면 되지. 천천히 한자씩 익혀봅시다. 며느리는 서툰 손으로 획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빗뚤배뚤한 글씨였지요. 그러나 한자씩 익힐 때마다 그녀의 얼굴엔 잃었던 빛이 조금씩 되돌아왔습니다. 말을 빼앗긴 그녀에게 그것은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가느다란 끈이었지요. 바우가 가르치고 며느리가 따라 쓰는 밤들이 쌓이는 사이 두 사람의 마음도 글자처럼 한 획 한 획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챈 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그 늙은 행랑어멈이었지요. 산나무를 캐러 올랐다가 헛간 근처에서 빨래를 넣는 며느리를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은 처음엔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을 했지요. 세상에 새아기 자네가 살아있었구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행랑어멈의 눈에선 이내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녀는 며느리의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이 늙은 것이 다 알아. 자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걱정 말게. 내 입은 무덤일세. 죽어도 발설하지 않을 테니. 그날부터 행랑어멈은 황진사 댁 안의 소식을 며느리와 바우에게 몰래 전해주는 귀가 되어 주었지요. 안방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도대감 댁 혼사가 어찌 되어 가는지, 자질구레한 소식까지 빠짐없이 날라다 주었습니다. 어느 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헛간을 찾았지요. 큰일 났네. 도대감 댁 혼삿날이 잡혔다는구먼. 보름 뒤라네. 황진사 내외가 잔치 준비로 온통 들떠 있어. 바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사가 치러지면 황진사와 도대감의 결탁은 더욱 단단해질 터였지요. 그 전에 손을 써야 했습니다. 보름이라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뿐인 줄 아나. 안동댁이 요즘 그 새아기가 정말 죽었는지 영깨름칙하다며 사람을 풀어 뒷산을 뒤지게 했다지 뭔가. 부디 조심하게. 단단히 조심해.
헛간 안에 무거운 긴장이 내려앉았지요. 쫓는 자와 숨은 자, 그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바오는 여전히 둘도 없이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황진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동댁이 닥달하면 굽신굽신. 누구도 그가 밤마다 무슨 일을 꾸미는지 짐작조차 못했지요. 도리어 황진사는 그런 바오를 더욱 신임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바오 같은 일꾼 하나는 있어야 해. 군말 없고 손 야무지고 함. 바오는 그 칭찬에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황진사가 곳간 열쇠를 어디 두는지, 빼앗은 땅 문서를 어느 궤에 감추었는지, 누구와 은밀히 손잡고 있는지를 낱낱이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충직한 종의 얼굴 뒤에서 그는 차근차근 그물을 짜고 있었지요. 황진사에게는 곳간을 맡아보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디 빼앗은 땅을 관리하며 떡고물을 챙기던 자였습니다. 바오는 그 청지기에게 슬며시 말을 흘렸지요. 청지기 어른, 들으셨습니까? 진사 어른이 요즘 곳간 샘이 자꾸 빈다며 사람을 갈아 치울 생각이라던데요. 청지기의 낯빛이 대번에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글쎄요. 소인이야 주워들은 것뿐입니다. 어른께서 알아서 처신하셔야지요. 사실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러나 제발 저린 청지기는 그날부터 황진사를 의심의 눈으로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직하던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오는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없이 멀쩡하던 사이를 하나씩 벌려놓았습니다. 밤이면 며느리도 한 몫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헛간 바닥의 제 위에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려보였지요. 도대감이 다녀가던 날 오간 말, 안동댁이 무심코 흘린 옛 이야기, 황진사가 술에 취해 떠벌린 자랑까지. 말 못하는 그녀 앞에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쏟아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오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갔지요. 13년 전의 일이 점점 또렷한 그림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감이 거짓 고변으로 어른을 올가매고 황진사가 그 틈에 재산을 가로챘다. 두 놈이 손발을 맞춘 게로구나.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그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자기가 본 것이 한 사내의 깊은 한을 풀 실마리가 된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느 밤 며느리는 제 위에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과 배 나온 사내였지요. 도대감과 황진사였습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그날 두 사람이 나누던 말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였습니다. 예시를 아는 입을 단속하라던 노인의 말과 13년 전 그 일은 이제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던 사내의 대답을요. 바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두 놈이 제 입으로 죄를 실토한 셈이로군. 당신이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요. 며느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지요. 종일 고된 일에 지친 바오가 헛간 한 구석에 기대앉아 저도 모르게 옛 노래 한 자락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를 거두어 주었던 그 댁에서 식구들이 어린아이를 재울 때면 나직이 부르던 자장가였지요. 바오는 그저 무심코 흥얼거렸을 뿐이었습니다. 한데 그 가락이 흘러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그 노래, 꿈속에서 불길 한가운데에서 그토록 사무치게 그립던 바로 그 노랫가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13년을 잠겨 있던 무언가가
둑이 터지듯 솟구쳐 올랐지요. 머릿속에 불현듯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자기를 품에 안고 그 노래를 불러주던 한없이 따뜻하던 품의 여인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 저 안쪽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어머니, 바우가 흥얼거림을 뚝 멈추고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두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지금 당신이 입을 연 거요? 며느리는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제 입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이 스스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13년을 닫혀있던 목소리가 그 한 자락 노래의 빗장을 푼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당신이 어찌 아오? 그 자장가를. 바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댁 식구들만이 알던 노래였으니까요. 바우의 머릿속에 며칠 전 보았던 그녀의 어깨 화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설마 하던 그 짐작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바우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어른께서 평생을 그리워하시던 잃어버린 따님. 그 아이가 하필 원수의 집에 며느리로 끌려와 모진 종살이를 해왔단 말인가. 너무도 기막힌 운명 앞에 바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이 엄청난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섣불리 입을 열었다간 가까스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녀의 기억이 도리어 어그러질지도 몰랐습니다. 바우는 그 무거운 비밀을 홀로 가슴에 묻기로 했지요. 며느리는 제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까닭 모를 그리움이 북받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그 밤 마침내 삐걱이며 열리고 있었지요. 그 밤 이후로 며느리는 조금씩 말을 되찾아 갔습니다. 한꺼번에 트인 것은 아니었지요. 처음엔 겨우 한두 마디, 그것도 바람 새는 듯 가느다란 소리뿐이었습니다. 무물. 바우는 얼른 물그릇을 건넸지요. 며느리가 제 입으로 무언가를 청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바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래요. 천천히 급할 것 없소 한마디씩. 천천히 돌아오면 돼요. 며느리는 잃었던 말을 더듬더듬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끊겼던 기억의 실타래도 한 가닥씩 풀려나왔지요. 불길에 휩싸이던 큰 집, 자기를 안고 내달리던 따뜻한 품, 그 품에서 들려오던 자장가. 그러나 정작 제가 누구인지, 그 따뜻한 품의 여인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바우는 그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소 이름이야 잊었으면. 어떻소 당신이 누구인지는. 그 마음씨가 말해주고 있으니 머지않아. 잊은 것들도 다 제자리를 찾을 거요. 바우는 알고 있었지요. 그녀가 누구인지를. 그러나 차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기억이 온전히 돌아올 그날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위기의 나날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잠깐의 평온이 깃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밤, 바우는 며느리를 헛간 밖으로 조심스레 데리고 나왔지요. 인적이 끊긴 산기슭, 눈 덮인 들판 위로 별이 쏟아질 듯 총총했습니다. 갑갑했지요. 잠깐이면 되오 바람이라도 쇠시구려. 며느리는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고 맑은 공기가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입을 열었습니다. 예뻐요, 별이. 바우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종살이에 찌들고 매에 시달리던 얼굴에 그 밤만은 아이 같은 빛이 어렸습니다. 바오의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요. 다 끝나고 나면 저 별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요. 그땐 더 숨지 않아도 돼요.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어우러졌지요. 말은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 오가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한편 바오는 바깥에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마을 외딴 집의 몇몇 사람을 조용히 불러 모았지요. 지난 겨울 논을 빼앗긴 농사꾼, 억울하게 곳간 빚을 떠안은 늙은 목수, 아들이 황진사 댁에 매맞고 쫓겨난 과부. 모두 황진사에게 한을 품은 이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기막혔습니다. 늙은 목수는 멀쩡히 갚은 빚에 안 갚았다. 우기는 통에 손수 지은 집을 빼앗겼다 했지요. 내 두 손으로 올린 집을 그 집 샘 속에 그대로 빼앗겼다네. 따질 데가 있어야 따지지. 아들을 잃은 과부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바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가슴에 깊이 새겼지요. 이 모든 원망이 한 줄기로 모이는 날, 그것은 어떤 칼보다도 무서운 힘이 될 터였습니다. 다들 황진사가 무서워 입을 다물고 계시지요. 허나 그 무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대감이라는 뒷배올시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농사꾼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야 다 아는 사실이지. 한데 그 도대감을 누가 어쩐단 말인가. 만약 그 도대감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빠진다면요. 황진사의 뒤를 봐줄 겨를이 없어진다면요. 그때도 여러분은 빼앗긴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바오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때가 오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때 다들 그동안 삼켜온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엔 선뜻 그러겠다는 빛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농사꾼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지요. 말이야, 100번 옳네. 허나 도대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잘못 입을 놀렸다간 우리 식구 목숨까지 위태로워. 늙은 목수도 과부도 묵묵히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빈말로라도 함께하겠다는 이가 없었지요. 결국 그날 밤 바오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오는 깨달았습니다. 막연한 부추김만으로는 저들의 뿌리 깊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을 일으키려면 그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말이지요. 며칠 뒤 황진사 댁에서는 조상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혼사를 앞두고 가문의 위세를 떨치려는 안동댁의 욕심이었지요. 바오는 사당에 제기를 닦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기를 닦던 바오의 손이 우뚝 멈췄지요. 손에 든 낡은 벼루 하나가 눈에 익었던 까닭입니다. 모서리가 살짝 깨진 그 벼루는 분명 그 어른이 평생 아끼시던 물건이었지요. 멸문하던 날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사라졌던 바로 그 벼루가 버젓이 황진사 댁 사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의 가문 물건을 제 조상 제사에 떡하니 올려놓다니. 마침 지나가던 안동댁이 그 벼루를 보고 흐뭇하게 말했지요. 그 벼루 보기보다 값나가는 물건이다. 함부로 다루지 마라.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니라. 대대로 내려왔다는 그 말에 바오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빼앗은 물건을 제 것인 양 떠벌리는 그 뻔뻔함이 도리어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마님 곱게 닦아두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또 하나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안동댁의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자 안동댁은 사람을 풀어 뒷산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그날도 수색꾼들이 산기슭까지 올라왔지요. 헛간 가까이 발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오는 마침 집안일에 묶여 자리를 비운 참이었지요. 그때 행랑어멈이 헐레벌떡 달려와 며느리를 마른 집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쉿! 꼼짝 말고 숨어있게. 행랑어멈은 짐짓 태연한 얼굴로 헛간 앞에 나섰지요. 수색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헛간은 뭐요? 안에 누구 있소? 아이고, 여긴 내가 산나물 말리는 데라우. 들어와 보시구려. 곰팡내 밖에 더 있겠수. 행랑어멈이 천연덕스레 문을 열어 보이자 수색꾼은 집더미와 마른 나무를 힐끔 보고는 돌아섰지요. 며느리는 집더미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떨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참았던 숨을 토했지요. 가까스로 넘긴 고비였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바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 되겠소. 이대로는 언제 또 들킬지 모르오 일을 서둘러야겠소. 그 무렵 바우는 또 다른 틈을 벌렸습니다. 바로 거들먹거리던 둘째 아들 환가였지요. 혼사를 앞둔 환가는 잔뜩 우쭐해 있었습니다. 바우는 그 허영심을 슬쩍 부추겼지요. 도련님, 도대감, 댁, 규수가 한약 물을 먹어 눈이 높다 합니다. 사내가 좀 호방하게 보여야 마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사내라면 모름지기 통이 커야지. 환가는 그 말을 고지 듣고 장날 주막에서 보란 듯이 돈을 뿌려댔습니다. 한데 거나하게 취하더니 그만 도대감 댁을 두고 험한 말을 짓거리고 말았지요. 우리 아버지 재물이면 도대감 그까짓 커 사도는 무슨 우리가 거두어 주는 거지. 그 말은 발도 없이 천리를 갔습니다. 며칠 만에 도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도대감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그런 망발을 황진사가 자식 교육을 어찌 시킨 게야. 탄탄하던 혼사에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바오는 그저 말 한마디를 흘렸을 뿐인데 우쭐한 환가가 제 발로 이를 그르친 것이었습니다. 황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도대감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지요. 바로 그 일로 심사가 틀어진 도대감이 혼사를 매듭지으러 황진사 댁을 찾은 밤이었지요. 바오는 사랑채 처마 밑에 몸을 붙이고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진사 혼사가 코앞인데 영 마음이 놓이질 않는구먼. 요즘 마을 인심이 어째 수상해. 인심이야 늘 그렇지요. 뭐에 걱정이십니까? 모르는 소리 13년 전 그 일을 누군가 다시 들추려든다면 자네와 나 둘 다 끝장이야. 그 일만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해. 염려 놓으십시오. 대감 그 일을 아는 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 집안은 씨가 말랐고 입을 알 만한 것들은 진작에. 황진사는 말끝을 흐리며 손으로 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지요. 처마 밑에 바오는 주먹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어른을 죽음으로 내몬 그 손짓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었으니까요. 씨가 말랐다고? 천만에 그 집 핏줄이 지금 너희 코앞에서 숨 쉬고 있다. 바오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지요. 13년 전의 진실. 그것을 세상 앞에 끄집어내는 순간 도대감은 제 한 몸 지키어
황진사를 헌신짝처럼 버릴 터였지요. 뒷배가 떨어져 나가면 황진사는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밤 헛간으로 돌아온 바오는 며느리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거요. 그날이 오면 당신이 기억하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오 할 수 있겠소. 며느리는 잠시 두려운 듯 망설였지요. 그러나 이내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할게요. 더는 숨지 않을게요. 서툴지만 또렷한 그 한마디에 바오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빼앗긴 자들의 불씨는 마을 곳곳에서 살아나고 도대감의 급소는 드러났으며 죽은 줄 알았던 증인은 다시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조용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혼산날을 며칠 앞둔 어느 밤 끝내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혼산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기억은 이제 거의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문득 제 저고리 안섭을 뜯었습니다. 바우가 의아해하는 사이 그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지요. 오래되어 빛이 바랜 반쪽짜리 은비녀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늘 몸에 지니고 있던 거예요.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우가 그 반쪽 비녀를 받아들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녀에 새겨진 무늬. 그것은 분명 그를 거두어 주신 그 어른의 가문 문양이었지요. 멸문하던 날 사라진 안주인의 은비녀가 둘로 부러진 채 며느리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억이 나요. 불타던 그 밤에 어떤 할멈이 나를 안고 이걸 손에 쥐어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린 것이지요. 바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소. 당신이 누구인지를. 며느리가 그를 올려다보았지요. 13년 전 이 고을엔 어질기로 소문난 한대감이라는 어른이 계셨소. 백성을 제 식구처럼 아끼던 분이셨지 한데 그 어른을 도대감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황진사가 재산을 가로채려 가문을 통째로 불살랐소. 그 불길 속에서 어른의 어린 따님 하나가 사라졌지. 바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어른이 바로 나를 자식처럼 거두어 주신 분이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따님이 바로 당신이오. 당신은 한대감 댁의 귀한 딸이란 말이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그러나 동시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자장가, 불길, 그리고 이 반쪽 비녀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그럼 나를 이리 만든 자들이 바로 이 집. 그렇소. 당신을 종으로 부리고 매질하고 눈밭에 버린 그 집이 바로 당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의 집이오. 며느리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솟구쳤지요.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흩어졌던 정신이 하나로 모이는 듯 했지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 벅찬 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 무렵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엿보는 눈이 있었으니까요. 다름 아닌 둘째 아들 황가였습니다. 주막에서의 망발로 도대감의 노여움을 산 황가는 아비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참이었지요. 분이 풀리지 않아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머슴 바오가 산기슭 컷간으로 숨어드는 것을 본 것이지요. 저놈이 이 밤중에 어딜? 황가는 호기심에 살금살금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헛간 문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지요. 죽은 줄 알았던 벙어리 형수가 멀쩡히 살아있고 머슴 바우와 정답게 마주 앉아있는 광경을요. 이게 무슨... 환가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 안동댁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안동댁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벙어리가 살아있어. 게다가 머슴놈이 숨겨줬다고? 그러고 보니 그놈 밤마다 산기슭을 들락거린다 했지. 처음부터 수상한 놈이었어. 영감, 일어나 보시오. 황진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사정을 들은 그의 얼굴 또한 험하게 굳었습니다. 머슴놈이 감히 죽은 것이 살아나 우리 집을 엿보고 있었단 말이지. 가만 그놈이 우리 예실까지 들쑤시고 다닌 거라면. 황진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득 며칠 전 도대감이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13년 전 그 일이 들춰지면 둘 다 끝장이라던. 만약 그 머슴이 그 일과 닿아 있는 자라면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지요. 안 되겠다. 날이 밝기 전에 둘 다 잡아들여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날 새벽 헛간으로 황진사 댁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갈랐지요. 바오는 며느리를 등 뒤로 감추며 맞섰지만 하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망치시오. 어서. 안 돼요. 당신을 두고 어딜... 두 사람은 끝내 붙잡히고 말았지요. 끌려가는 와중에도 며느리는 손에 쥐고 있던 반쪽 비녀를 재빨리 옷고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이것만은 내줄 수 없었으니까요. 바오는 모진매를 맞고 광에 갇혔고 며느리는 안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가까스로 되찾은 이름도 막 피어나려던 진실도 한순간에 적의 소나귀에 떨어지고 만 것이지요. 안동댁은 끌려온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우리 뒤통수를 치려들어. 이번에는 2번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해주마. 한편 황진사는 그 밤으로 사람을 띄워 도대감을 불러들였습니다. 일이 너무 커졌다 싶었던 까닭이지요. 새벽같이 달려온 도대감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대감의 딸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13년을 이 집에서. 어찌 이런 일이? 도대감은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노회한 그는 이내 싸늘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황진사, 이건 자네 혼자 일이 아닐세. 그것들이 입을 여는 날엔 나도 자네도 끝장이야. 혼산날 전에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해. 둘 다. 허나 대감 사람 둘을 한꺼번에. 무르게 굴지 말게. 13년 전엔 가문 하나를 통째로 지웠어. 그깟 둘을 못하겠는가? 도대감의 눈빛엔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3년 전 그 끔찍한 일을 꾸민 진짜 머리가 바로 이 늙은이였음을 짐작케 하는 눈빛이었지요. 광에 갇힌 바오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엔 오직 며느리 걱정뿐이었지요.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당신을 더 깊은 위험에 빠뜨리다니. 한편 골방에 갇힌 며느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옷고름에 숨겨둔 반쪽 비녀를 가만히 꺼내 손바닥에 꼭 쥔 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그때 골방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들었습니다. 행랑 어머니였지요. 새아기, 정신 똑바로 차리게. 이 늙은 것이 어떻게든 손을 써 볼 테니 부디 조금만 버텨주게. 며느리는 그 목소리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붙잡았습니다. 도대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우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부추기고 다녔다는 것까지 알아채고는 그 쌍마저 잘라버리려 들었지요. 그 머슴 놈이 빼앗긴 자들을 꼬드기고 다녔다지 본보기가 필요하겠어. 이튿날 도대감의 수하들이 마을을 돌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우와 한패로 의심되는 자들을 붙잡아다 모질게 매를 들고 남은 이들에겐 시퍼런 겁을 주었지요. 누구든 그 도둑놈 편을 드는 자는 씨를 말려 버릴 테다. 안 그래도 바우의 청을 두려움에 내쳤던 사람들은 이 으름장에 더욱 깊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논을 빼앗긴 농사꾼도, 집을 빼앗긴 늙은 목수도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지요. 작은 불씨조차 피워보지 못한 채 모진 바람에 짓밟히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적의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았지요. 갇힌 두 사람, 흩어진 사람들, 코앞으로 다가온 혼산날. 희망이라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란 한 번 빗장이 풀리면 그리 쉽게 다시 갇히지 않는 법이지요. 빼앗긴 자의 한도, 죽은 자의 이름도 갇힌 광 안에서 끝내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대감과 황진사는 끝내 가장 모진 수를 택했습니다. 두 사람을 살려두는 한 발 뻗고 잘 수 없다 여긴 것이지요. 혼산날이 사흘 뒤일세 그 전에 둘 다 조용히 없애게 산에서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면 그만이야. 알겠습니다. 내일 밤 사람을 시켜 뒷산 골짜기로 끌고 가겠습니다. 도대감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찾아 없애게. 예탄 대감대카인 나부랭이가 살아 어슬렁댄다는 소문도 있으니 그것들 입도 단단히 틀어막아야 해. 빈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흘이면 모든 게 깨끗해질 겁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마주쳤습니다. 13년 전 한 가문을 통째로 불사르던 그 밤처럼 또 한 번 사람 목숨을 안주 삼아 웃었지요. 제 손에 쥔 부기가 영영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광에 갇힌 바우도 골방에 갇힌 며느리도 그 끔찍한 결정을 알지 못했지요. 다만 행랑어멈만이 안방을 드나들며 그 무서운 말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늙은 행랑어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날 밤 행랑어멈은 부엌에서 광 열쇠를 몰래 빼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광으로 숨어들었지요. 어멈, 어찌 여길? 쉿. 말할 새 없네. 내일 밤이면 자네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 죽일 작정이라네. 어서 새아기부터 빼내야 해. 행랑어멈은 떨리는 손으로 광문을 열고 이어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부축해 뒷담으로 이끌었지요. 세 사람이 막 담을 넘으려는 찰나 마당에서 횃불이 번쩍 들렸습니다. 웬 놈이냐, 거기 서라. 야경을 돌던 하인들에게 들킨 것이지요. 다급한 순간 행랑어멈이 며느리와 바울을 담 너머로 거세게 떠밀었습니다. 어서 가, 어서. 어멈, 같이 가요. 어서요. 이 늙은 것은 됐네. 어서 가서 살아서 꼭 진실을 밝히게. 행랑어멈은 도리어 하인들 쪽으로 몸을 던져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틈에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내달렸지요. 등 뒤에서 둔탁한 소리와 행랑어멈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바우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들었지요. 멈추면 안 돼요. 어멈의 뜻을 헛되이 하지 마시오.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리고 산속 깊이 몸을 숨겼을 때 두 사람은 그제야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자기들을 살리려 늙은 행랑어멈이 목숨을 내준 것이었지요. 며느리의 눈물이 차디찬 땅을 적셨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오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지요. 어멈은 당신이 살아서 진실을 밝히길 바랐소. 그 마지막 뜻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드립시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슬픔은 사무치게 깊었지만 그 슬픔이 도리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벼려주었지요. 그 밤은 두 사람에게 더없이 모진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디찬 바위에 기대어 손바닥의 반쪽 비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준 비녀, 행랑어멈이 지켜준 목숨. 문득 13년을 입이 막힌 채 살아온 제 삶이 떠올랐지요. 입은 막혀 있었어도 그 두 눈만은 모든 것을 보고 또 담아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시댁의 죄도, 행랑어멈의 희생까지도요. 절망의 바닥에서 며느리는 비로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맞섬이었지요. 그녀의 두 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켜졌습니다. 한편 바우 또한 제 안의 가장 깊은 바닥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4년을 오직 복수 하나로 버텨온 그였지요. 한데 이제 그 칼끝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바우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거두어 주신 어른, 불탄 집, 그리고 방금 목숨을 내준 행랑어멈까지. 그 모든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세워야 했지요. 이제 도망은 끝이오. 우리가 먼저 그 잔치상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며느리는 그 말에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이 빛났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두 사람은 화들짝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늙은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혹시. 한 노파가 등불을 들고 다가왔지요. 주름진 얼굴에 굽은 등. 며느리를 본 노파의 등불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그 눈매 그 얼굴. 노파는 며느리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왼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며느리가 철들기도 전부터 지니고 살아온 바로 그 화상 자국이었지요.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흉터를 본 노파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흉터불 속에서 내가 업고 나오다 된 바로 그 자국이야. 아씨, 우리 아씨가 맞구려. 며느리는 숨이 멎는 듯 했지요. 늘 까닭도 모른 채 욱신거리던 그 자국의 내력을 이 낯선 노파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파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반쪽짜리 은비녀였지요. 며느리가 제 비녀를 떨리는 손으로 맞대자 두 반쪽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할멈은 누구세요? 한대감댁 유모 점례올시다. 불타던 그날 내가 아씨를 업고 나와 이 비녀를 쥐어드렸지요. 그만 손을 놓쳐 죽은 줄로만 알고 13년을 떠돌며 찾아 헤맸소이다. 며느리는 아니 서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점례는 서운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 이 험한 꼴을 당하시도록 이 늙은 것이 너무 늦었소이다. 바우 또한 점례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지요. 흩어졌던 옛 식구가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점례는 그동안 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날 도대감의 거짓 고변과 황진사의 약탈을 똑똑히 본 옛 하인들. 점례는 그들을 하나둘 찾아 하늘 품은 채 흩어진 그들을 알고 있었지요. 할멈, 마침 잘 오셨소. 사흘 뒤가 그 혼산날이오. 그날 모든 걸 끝낼 작정이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빼앗긴 마을 사람들, 옛 한 대감대 가인들, 그리고 죽은 어른의 딸과 그가 거둔 자식. 흩어졌던 모든 실이 그 혼산날 한 매듭으로 모이게 된 것이지요. 도대감의 으름장에 다들 움츠러들었지만 한대감 댁따님이 살아 돌아왔다는 걸 알면 달라질 거요. 빼앗긴 자들의 한과 그 따님의 증언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하겠어요. 더는 두렵지 않아요. 점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늙은 것도 거들겠소이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내 두 눈으로 본 것을 낱낱이 증언하리다. 이튿날부터 점례와 바오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도대감의 으름장에 잔 움츠러든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간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여보게들, 13년 전 그 어진 한 대감댁을 다들 기억하지 않는가? 그 댁따님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셨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례가 데려온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그 어깨의 화상과 맞춰진 반쪽 비녀를 보고는 하나둘 무릎을 꿇었지요. 정말 한대감댁 아시란 말이오? 논을 빼앗긴 농사꾼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늙은 목수도 부르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 어진 어른을 모함해 죽이고 그 따님까지 종으로 부린 놈들이라니. 더는 못 참겠소.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대감댁 따님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으름장에 눌려 숨죽이던 이들을 도리어 고추 세웠습니다. 막연한 원망이 아니라 눈앞에 선 산증인이 그들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흩어졌던 한이 마침내 한 줄기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그날을 위해 단단히 채비했습니다. 점례는 옛 한대감대 가인들에게 은밀히 기별을 넣어 그날 잔치 마당에 모이도록 했지요. 바오는 빼앗긴 마을 사람들과 신호를 정했고 며느리는 반쪽 비녀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레면 이 길고 긴 어둠의 끝이 보일 터였지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꺼졌던 불씨들이 하나둘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황진사 댁의 가장 화려한 잔치상이 가장 처참한 몰락의 무대가 될 참이었지요. 드디어 혼산날이 밝았습니다. 황진사 댁은 아침부터 잔치 준비로 떠들썩했지요. 마당엔 차일이 쳐지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신랑이 된 둘째 황가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거들먹거렸고 황진사와 안동댁은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자, 어서들 드시오. 오늘은 우리 집안의 경사이자 도대감 댁과 한 집안이 되는 뜻깊은 날이외다. 상석에는 도대감이 앉아 있었지요. 실은 두 사람 속이 영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산속으로 달아난 그 둘을 이 잡듯 뒤졌으나 끝내 종적이 묘연했던 까닭이지요. 허나 한겨울 산중에 맨몸으로 달아났으니 필시 얼어 죽었으려니 설마 그 꼴로 살아 돌아오랴 싶어 두 사람은 억지로 마음을 누르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마당이 손님으로 가득 찼을 때였지요. 갑자기 굳게 닫혀 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맨 앞에 선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벙어리 며느리였습니다. 그 곁엔 머슴 바우와 늙은 유모 점례, 그리고 빼앗긴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섰지요.
황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것이 어찌 살아서. 여봐라. 저 미친 것들을 당장 끌어내라.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행패냐.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죽었다던 며느리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그 곁엔 늙은 유모와 빼앗긴 마을 사람들이 결연한 얼굴로 서 있었으니까요. 잔치상의 흥겨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바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으로 잘 되었소. 온 고을이 다 모였으니 마리오 여러분 모두께 보여드릴 것이 있소이다. 안동댁이 다시 악을 썼지만 어쩐 일인지 하인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그 광경에 그만 얼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좌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를 냈지요. 끌어내기 전에 제 말을 먼저 들으시지요. 말 못하던 며느리가 입을 열자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품이 서려 있었지요. 저는 이 고을의 한대감댁 딸입니다. 도대감의 거짓 모함과 황진사의 탐욕에 가문이 불타던 그날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어린 딸이지요. 좌중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한대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웅성거렸지요. 저는 말을 잃은 채 떠돌다 하필 제 부모를 죽인 이 집의 며느리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3년을 종처럼 부려지다 한겨울 가시밭에 버려졌지요. 한데 저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말 못하는 제 앞에서 마음 놓고 떠든 그 모든 죄를 제가 두 눈과 두 귀에 고스란히 담아 두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똑똑히 짚어갔습니다. 안동댁이 자기를 가시밭에 버리라 명하던 말, 도대감과 황진사가 그 예시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며 주고받던 밀담, 황진사가 제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던 그 밤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지요. 다 닥쳐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거짓을 지어내. 도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가슴에서 반쪽짜리 은비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점례가 앞으로 나서 제 품에서 나머지 반쪽을 맞대었지요. 두 조각이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 끊겼던 가문의 문양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중에서 나직한 탄성이 새어나왔지요. 이 늙은 것은 한대감댁 유모 점례올시다. 불타던 그날 내 손으로 아씨를 업고 나와 이 비녀를 둘로 갈라 쥐어드렸소. 아씨의 왼 어깨엔 그날 불에 댄 자국이 지금도 또렷이 남아 있소이다. 며느리가 저고리를 살짝 젖히자 좌중은 그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이어 옛 한대감댁 하인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서 그 끔찍했던 밤의 일을 증언했지요. 사당에 놓였던 한대감댁 벼루까지 마당에 드러나자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서 한 장 없어도 살아있는 입과 눈들이 진실을 또렷이 세운 것이지요. 좌중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흠모하던 황진사 댁의 부귀가 실은 한 가문을 불사르고 빼앗은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궁지에 몰린 황진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거짓이오. 저것들이 짜고 모함하는 거요. 대감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황진사는 다급히 도대감을 돌아보았지요. 그러나 노회한 도대감은 이미 제 살길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진사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며 좌중을 향해 외쳤지요. 나는 모르는 일이오. 그 예실도 저 며느리를 버린 일도 모두 황진사가 제 욕심으로 꾸민 짓이오. 나는 그저 속았을 뿐이외다. 그 말에 황진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감, 어찌 그런 말씀을.
13년 전 그 고변을 꾸민 게 누구인데 한대감을 올가맨 거짓 장계를 올린 게 바로 대감이 아니요. 닥치게. 그건 자네가 재물에 눈이 멀어 먼저 청한 일이 아닌가. 청하기는 대감이 그 댁 재산을 탐내 먼저 판을 짜 놓고선 두 사람은 삿대질을 하며 서로의 죄를 까발렸습니다. 그토록 오래 감춰온 비밀이 제 입들로 술술 흘러나온 것이지요. 그때 옛 한대감 댁 마름이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날 밤 도대감 댁 카인들이 횃불을 들고 한 대감댁에 불을 지르는 것을 그동안 목숨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으나 오늘에야 말하오. 또 한 사람이 나서 그날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한 번 터진 진실의 둑은 더는 막을 길이 없었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자 진실은 더욱 또렷해졌지요. 한패였던 자들이 위기에 처하자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그 추한 꼴에 좌중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점례와 예타인들이 도대감의 거짓 고변까지 낱낱이 증언하자 노회한 도대감조차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상석에 앉아있던 신부 측 도대감 댁 사람들은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돈을 맺으려던 두 집안의 어른이 나란히 천하의 죄인으로 드러났으니 그 잔치 자리에 더 앉아있을 낯이 없었지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일에 끼어서 어서 돌아갑시다. 그들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쏟아지는 군중의 따가운 눈총에 쫓겨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파혼을 입에 올릴 것도 없었지요. 제 한 몸 건사하기 바쁜 마당이었으니까요. 황진사가 그토록 꿈꾸던 사돈의 연도, 그렇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우가 좌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집의 땅과 재물을 빼앗긴 분들. 더는 두려워 마십시오. 저들을 떠받치던 뒷배는 방금 제 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말이 신호였지요. 그동안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빼앗긴 논을 돌려달라, 부당한 빚을 물으라, 사방에서 함성이 터졌지요. 황진사의 곳간을 관리하던 청지기마저 등을 돌렸고 부리던 종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든든하던 황진사 댁은 잔치상 위에서 순식간에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지요. 도대감은 고을 양반들의 손가락질 속에 쫓기듯 떠났고 그 위세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황진사와 안동댁은 빼앗았던 재물이 도로 흩어지는 것을 망연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누구도 그들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형벌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등을 돌린 인심이었지요. 한때 황진사에게 굽실대던 이웃 양반들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자와 어울렸다는 게 부끄럽구먼. 앞으로 상종도 말아야지. 빚을 갚으라 모질게 시달리던 이들은 그 앞에서 삿대질을 했고 매 맞고 쫓겨났던 종의 부모는 마당에 침을 뱉었지요.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청지기마저 곳간 열쇠를 내팽개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큰 집에 이제 그들의 편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나듯 그 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높다란 기와집은 그렇게 제 잔치상 위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빼앗겼던 땅은 본디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늙은 목수는 제 집을 되찾았고 농사꾼은 논을 되찾았지요. 죽은 한대감의 억울함도 마침내 온 고을 앞에서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13년 전 그 어진 어른의 이름을 마음 놓고 입에 올렸지요. 며느리는 아니 한대감 댁 따님 서오는
잃었던 제 이름과 가문을 되찾았습니다. 점례는 그런 그녀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지요. 아씨 살아주셔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이 늙은 것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그리고 바우, 본디 이름은 경수였던 그 사내는 마침내 머슴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서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을 꺼냈지요. 나는 어르신의 빚을 갚으러 왔다가 어르신의 따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소. 이제 그 곁을 평생 지키고 싶소이다. 서온은 눈물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수의 집에서 만나 서로의 목숨을 구한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혼례를 올리기 전 서온과 경수는 가장 먼저 두 곳에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한 곳은 불길에 쓰러진 한 대감 내외의 넋 앞이었고, 또 한 곳은 제 목숨을 던져 두 사람을 살린 행랑어멈의 무덤 앞이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멈 보고 계신가요? 깊이 묻혔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로 걸어 나왔어요. 서온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오래 맺혔던 한이 비로소 풀리는 눈물이었지요. 멀리 산자락 너머로 봄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한대감댁 예터에는 새로 단장한 집과 함께 따뜻한 웃음이 피어났지요. 가시밭에 버려져 말 한마디 못하던 여인은 이제 환한 봄볕 아래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사람들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곁엔 늘 경수가 있었고 점례가 있었지요. 동구박다리 밑에서 떨던 거지 아이도 이제는 그 집 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엔 여전히 그 낡은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지요. 아주머니, 오늘도 같이 놀아요. 서온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더는 숨지 않아도 되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봄이었지요. 입은 막을 수 있어도 눈에 담긴 진실까지는 끝내 막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은 죄라도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